지금 인구 감소 시대잖아요. 네. 서울 인구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는 지역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목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의 지금 혼란스러운 정국이 좀 해결이 되고 나면은 저는 여기다가 또다시 엄청난 에너지를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무조건이에요. 아무래도 한창 평택이 삼성전자 호재 때문에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하락했나요? 지금은 이제 상황이 매우 안 좋죠. 네. 그리고 또 앞으로도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기회가? 나중에 언젠가쯤에는 평택에 또 엄청난 기회가 저는 또 올 거라고 봐요. 제가 사실 투자적인 관점에서 제일 좋아하는 패턴이 이런 평택 같은 패턴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호재가 지금 너무 많은데 네. 이 호재가 당장 실현되지 않아요. 거기다가 지금 일시적으로 공급 물량이 너무 많아.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억눌려 있습니다. 근데 공급은 언젠간 해소될 거고, 그 다음에 이 호재도 언젠가 실현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타이밍을 잘 잡으면 이제 평택의 아파트로 굉장히 이제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시기가 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평택의 지금 이제 매매가나 전세가 흐름을 보시면 이제 매매가나 전세가나 지금 계속 빠지고 있죠. 네. 23년에 반등이 좀 들어왔다가 수도권과는 다르게 특히 서울은 24년에 반등이 되게 셌는데 평택은 반등이 이제 아예 없이 그냥 계속 매매가나 전세가나 현재 흘러내리고 있고요. 자, 요게 이제 평택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지금 고평가되어 있죠. 네. 자, 그런데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볼 때도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 지역의 위상이 아예 바뀔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삼성전자 이전의 평택과 삼성전자가 들어오고 난 이후의 평택이 완전 다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들어온 시점인 그 지금부터 이 데이터를 저는 좀 볼 필요가 있다. 네. 그게 이제 2017년 정도거든요. 그리고 지금 91 정도예요. 평균이 87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좀 많이 싸지긴 했지만 여전히 지난 한 7, 10년 정도로 봤을 때는 조금 가격적인 부담이 있긴 하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평택에서 내가 아파트를 사서 내가 이거를 월세를 줬을 때 월세 수익률이 얼마인지를 또 데이터적으로 계산을 했는데 평택 아파트의 월세 수익률은 지금 3.7%입니다. 요 빨간색이 월세 수익률이고요. 그 다음 요 파란색은 은행의 예금입니다. 그래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어떻게 보면 위험 자산이잖아요. 은행 예금보다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은행의 예금이 얼마인지 원금에 대한 리스크가 아예 없는 은행 예금과의 이 차이를 통해서 저는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의사결정 중 하나로 들어가야 되더라고 판단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요 뒤에 막대 그래프가 그 차이예요. 평택의 월세 수익률과 은행 예금의 차이. 그래서 얘가 높을수록 은행 예금보다 평택의 아파트를 사서 내가 월세를 놓는 게 수익이 더 높은 거예요. 근데 보시면 2015년부터 한 2021년 중순까지는 최소한 2에서 많게는 3% 가까이 은행 이자보다 높았는데 지금은 어때요? 거의 맞아요. 차이가 없죠. 네. 그러면 은행 예금할 때는 내가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평택의 아파트를 살 때는 중개수수료에 취등록세, 보유세 이거 들어가는데 이것까지 감안하면 수익은 더 안 나오겠죠. 적자로.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아직은 은행 이자 대비해서는 투자할 때가 아니구나 라는 걸 또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평택의 공급인데 공급이 22년, 23년, 24년 갈수록 줄었죠?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어떻게 돼요? 25, 26, 27년까지 계속 늘어납니다. 28년은 되어야 평택의 공급이 줄어요. 평택이 그럼 왜 이렇게 공급이 많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삼성전자의 엄청난 호재. 이러다 보니까 여기저기를 막 개발하고 그러면서 이제 공급이 이렇게 엄청나게 증가를 하는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여기서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도 데이터로 명확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요게 이제 평택의 일자리 데이터입니다. 평택의 일자리가 어때요? 줄어들고 있어요. 진짜 빠르게 굉장히 빠르게 감소하고 있죠. 네. 굉장히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일자리가 빠지면은 당연히 이제 별로 좋지 못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나마 여기서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요게 이제 인구수랑 세대수인데 보시면 세대수랑 인구수는 여전히 어때요? 늘어나고. 계속 증가하고 있죠. 네. 최근 한 2년 정도를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수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인구랑 세대수가 어디가 많이 느는가를 보면 딱 탑3가 3개입니다. 첫 번째 화성, 두 번째 양주, 세 번째 평택. 네. 인구와 세대수가 늘어나는 거 지금 인구 감소 시대잖아요. 네. 서울 인구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는 지역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목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에 지금 사활에 걸린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국가에서 어떻게 하든 어느 정도의 혼란스러운 정국이 좀 해결이 되고 나면은 저는 여기다가 또다시 엄청난 에너지를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무조건이에요.
국가의 경제를 위해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평택이 다시 또 활짝 웃는 날이 그래도 한 1, 2년 정도 후에는 오지 않을까. 아니면 안전빵으로 바로 4위가 용인시 처인군게 네. SK 하이닉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기 투자가 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쪽 주변 상황이 예. 현재 그렇게 썩 다 좋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이제 지도를 이제 이렇게 지적도로 보면은 다 나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죠? 예.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용인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고요. 여기가 이제 평택 고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라인, 요 삼각 벨트, 여기가 이제 향후에 저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기대가 되는 네. 그런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원산면. 근데 여기는 아시겠지만 이쪽은 어떤 기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인프라가 농촌이잖아요. 예, 기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 계신 분들이 이쪽 동탄이나 이쪽으로 더는 오시지 않을까. 그래서 저라면 기흥구 쪽보다는 아마 이쪽 평탄이나 동탄 이쪽 지역을 저는 좀 더 주목할 것 같습니다. 그럼 도시를 투자한다 할 때는 도시의 사이즈도 되게 중요하다 이거네요. 중요하죠. 교육 인프라 이런 것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만 보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동네가 얼마나 살기 좋은지, 우리 와이프가 얼마나 살기 좋은지, 또 아이들이 또 자라는 얼마나 좋은 환경이지, 그런 기반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또 금방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향후 몇 년간은 아마 이제 동탄이나 평택이나 이런 지역들이 기반을 계속 잡아 나가면서 주변을 좀 흡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탄으로 지금 그 GTX 아직 확정은 안 된 거죠? 저 평택. 아, 예, 그 부분은 아직 확정은 아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만약 거기까지 내려오게 되면서 인프라를 더 키워준다던가 네.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어시스트를 할 맞아요. 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데는 그래도 복지가 좋잖아요. 너무 좋죠. 그러면 회사 측에서 뭐 사택 이런 거 없나요? 그러면은 부동산에 또 가격에 영향을 안 주는 건가요? 아니 뭐 사택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 저도 뭐 사택에 이렇게 임대도 줘봤는데 당연히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수요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또 시장 전체가 이제 완전 또 숫자가 적어요. 아, 제가 그래요? 저희도 저 모 대기업 사택을 좀 아는데 네. 진짜 한 15년 차 정도 되니까 네. 이제 당신 순번 나왔어요. 아. 그리고 방 2개. 그래서 저는 이제 평택을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은 미운 오리 새끼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국가가 이제 어떻게 정책을 하느냐에 좀 달렸지만 네. 언젠가 백조로 백조가 거듭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영상 보고 계신 우리 평택에 계신 시민분들도 계실 텐데 또 너무 또 낙담하지 마시고 또 좋은 시절은 또 오니까요. 네.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저기 이번에 또 이슈 나는 데가 세종이거든요. 네. 세종은 좀 어떤가요? 아, 네. 네. 세종시도 한번 데이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옛날에 한창 이제 신도시로 유행했던 게 지방에서 동탄, 고덕, 세종 이 세 개가 이제 한강 이남 3대장 이랬었잖아요. 자, 이제 세종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제 21년 2월 달에 그 어떤 지역보다 빠르게 고점을 찍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세종 같은 경우는 주식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큰 호재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올랐다가 이제 거품도 좀 미리 좀 빠졌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21년부터 21년, 22년, 23년, 24년 거의 만 4년을 지금 계속 지지부진하게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23년에 여기도 잠깐 올랐다가 이렇게 좀 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여기도 신도시이기 때문에 주택구입 부담 지수를 이제 시간을 한 2017년 정도부터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보면은 세종은 지금 평균보다 낮아요.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저는 세종의 저점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이때라고 생각해요. 2019년 9월달 112. 그러면은 지금 141이잖아요. 그러면은 더 뻗어요. 112면은 한 30 정도? 그쵸? 네. 그러면은 한 20%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 앞으로의 금리가 또 내려가면은 뭐 20%까지 안 빠져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세종은 이제 머지않아 지방의 반전이 올 거라고 했던 25년 말에는 26년 정도 되면 세종도 좀 기지개 피고 저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근데 세종에 좀 뭐 차 보시면 이게 다른 도시들은 직주 근접이랑 뭐 이런 어떤 데이터로 관련이 있는데 세종 같은 경우는 데이터보다는 뉴스 발표 한 방에 뒤집히는 경우가 그렇죠. 많죠. 워낙 이제 호재가 이제 너무 강력한 네. 거다 보니까 주식으로 치면 좀 테마주에 가까워. 맞아요. 네. 테마주에 가깝죠. 네. 그리고 오늘 일단 지방 쪽에서 이야기 나온 게 세종이랑 거제랑 뭐 평택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매력도가 있는 지역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가장 매력도가 있는 지역이요. 울산 아까 전에 울산도 있었고 울산하고 거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울산 거제 일단 산업적으로도 그렇고요. 네. 그렇죠. 전 데이터적으로 말을 하고 있으니까. 네. 예. 그 다음에 세종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세종은 뭐가 좋냐면 공급이 아예 없어요. 자, 이거 보시면 또 전체 물량을 한번 볼게요. 세종은 재개발 재건축 봐도 아예 이제 없죠.
내년부터는 공급이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아직 5생, 6생 남아 있는데도 이러네. 그러니까 네. 지을 생각이 없는 거네요. 네. 그래서 아예 이제 공급이 끊어지는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 미분양이 거의 없어요. 이제 미분양 계속 줄어들고 있죠. 네.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세종도 여전히 인구수나 세대수는 지금 계속 잘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건은 뭐냐? 세종을 볼 때는 주변 바로 옆에 있는 대전하고 같이 봐야 돼요. 네, 왜냐면 직주 근접이 가능하잖아요. 세종하고 대전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세종에 제가 공급이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대전하고 같이 봐야 또 우리가 포인트를 잘 잡을 수가 있는데, 그럼 이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시가 한창 오를 때 저는 대전에다 투자했거든요. 왜냐하면 대구, 부산 하면 되는데 가까운 데 투자해서 대전에 했는데 세종 때문에 그때 안 오른 거예요, 대전이. 제가 대전 같은 경우는 제가 2007년 말에 제가 책을 써서 2017년 초에 이제 제 첫 번째 책이 출간됐는데, 그때 제가 대한민국에서 확실하게 올라갈 곳을 제가 3곳 얘기했습니다. 진짜. 그 중에 하나가 대전이에요. 그때 17년에 팔고 나왔어요. 아유, 부동산은 좀 똥손이셨네요. 자, 요게 이제 보시면 세종과 대전을 합한 확정 공급 물량이에요. 확정만. 아까 세종만 봤을 때는 공급이 너무 작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아마 세종과 대전이 떨어져 있었으면은 세종은 이미 올라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왜냐면 공급이 작아도 아예 없잖아요. 근데 옆에 대전을 보니까 22, 23년은 작았는데 24년, 25년은 꽤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물론 26년엔 줄어들고 27년에는 요게 하나가 26년에 이렇게 이제 한 1000세대 넘는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제 이런 거고. 다 위치들도 다 좋은 데들이에요. 예, 우한, 맞아요. 두산 이런 예, 데들. 예.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거 하나 때문에 이게 보시면 이게 확정이 아니라 전체 물량으로 보시면 27년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세종과 대전은 한 25년 한 중후반 말 정도부터는 좀 어느 정도 바닥을 모색하고 이제 아마 올라갈 건데, 잠시 올라가다가 27년에 보면 또 이렇게 공급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요때 좀 잠깐 주춤하고 그 이후에 아마 또 대세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 같은 경우는 뭐 재건축, 재개발이 좀 많아지는 시즌이 되면서 여기서 공급이 늘어나고 세종은 없어졌는데 평균으로 쳤을 때는 실제로 뭐 세종 사람이 대전 출근하고 대전 사람이 세종 출근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평택 대 세종 하면은 자, 평택은 저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주 및 철거가 대전에도 좀 8,500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인가도 2020, 이게 13,000세대가 넘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쵸? 택지 개발하고 뭐하고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평택은 언제 이상 지나가고 나면 아예 없거든요. 저라면은 굳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하면은 저는 평택을 아마 사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세종은 이제 좋은 곳이긴 하지만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주식으로 따지면 테마주에 가깝거든요. 근데 펀더멘털적으로 봤을 때 평택은 이 삼성에 대한 이런 지지부진한 것들이 어느 정도 현실화만 된다고 하면은 그 일자리가 탄탄하게 이제 수요를 뒷받침해 줄 거기 때문에 저라면 평택을 좀 더 선호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택이래요. 네, 근데 이렇게 또 데이터를 또 보고 말씀해 주시니까 본인이 그럼 언제쯤 사고 언제쯤 파는 게 타이밍상 좋겠다라고 하면서 좀 계획을 세울 수가 있네요, 투자에.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가능한 이유는 제가 뭐 애초에 리치고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려고 제가 한 게 아니라 이미 창업 전에 이런 시스템을 제가 구축을 해놓고 제 부동산 투자에 이걸 잘 활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부동산 투자하시는데 아마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좀 종합적으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자면은 내년 전망은 그러면 좀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2025년 부동산 시장의 전망은 상중하저라고 예상합니다. 일단 지금은 이제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연초에는 좀 바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유가 저는 한 2가지 정도로 보는데, 일단 내년에도 정책 자금을 한 55조 정도 푼다고 하는데, 이게 또 지금 시국인 만큼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유동성이 또 풀리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올해 이제 부동산 시장의 상승을 불러왔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신생아 특례, 거기에 플러스 결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결혼과 출산을 전제로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1억 5천까지 올려줬잖아요. 그래서 양가하면은 3억.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없던 수요를 이유적으로 끌어내면서 이제 올해 상당한 반등을 불러왔었는데, 내년에는요, 이 신생아 특례의 소득 이 한도가 상향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부부 합산으로 1억 3천만 원까지만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년부터는 2억 5천까지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은 부부 합산으로 2억 5천 다 된다는 거의 거 다 되는 거죠. 현실화 되는 거죠. 현실화 되는 거죠. 그게 너무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현실화되기 때문에 나는 소득 때문에 신생아 특례를 못 받으셨던 분들은 지금 벼르고 있을 거거든요. 저... 그분들의 수요가 이제 나오면서 또 저는 아마 내년에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근데 왜 하반기는 안 좋게 보고 있냐? 9월 달에 부동산 시장을 급격하게 이제 어렵게 만든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스트레스 DSR 2차였거든요. 근데 이게 25년 7월 달에는 스트레스 DSR 3차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대출의 한도가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생아 특례의 어떤 소득의 이거를 좀 더 넓혀주면서 이거에 대한 수요 때문에 상반기 일시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겠지만 결국은 또 하반기부터 스트레스 DSR 3차가 시행되고, 또 저는 경기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되고 뭐 관세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좋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한국의 경제가 또 안 좋아지는 그 시기가 내년 하반기 지금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는 상당히 좀 위험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까 울산, 거제, 대구 말씀하신 거 보니까 조선소랑 다 연관 있는 지역들 말씀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트럼프와 연관 있는 산업들 중에서도 좀 조선업이 낫지 않겠는가, 네. 이게 좀 반영이 된 거였던 거죠. 아,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진짜 보면서 하니까 저도 완전 불인이잖아요. 근데 시청자분들은 훨씬 더 이해가 되셨을 것 그럼 같아요. 우리 거제 집 사러 갈까요? 아, 그러니까요. 거기 2억이면 살 수 있어. 신축으로. 살 수 있을 예. 것 같은데요, 바로? 대신 거제 가서 사는 걸로. 네, 오늘 출연 너무 감사하고요. 덕분에 정말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시기입니다. 다음번에 저희가 또 한 번 더 초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